price I'm gonna pay for dreaming. Now that your dream has come true, tell me, how am I supposed to live without you? Now that I've been loving you so long, how am I supposed to live without you? And how am I supposed to carry on when all that I've been living for is gone? Please tell me how. Now that I've been loving you so long, for so long, and how am I supposed to live without you? And how am I supposed to carry on when all that I've been living for is gone? Let there be you, let there be me, let there be oysters under the sea, let there be wind and occasional rain, chili con carne, sparkling champagne. Let there be birds to sing in the trees.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1세션 여성 분야 이제 인권 옹호 포럼이 시작될 건데요. 이곳에 참가해 주신 많은 분들 반갑고 고맙습니다. 지금 이제 첫 번째 우리 세션으로 해서 다양한 주제의 포럼이 계속 이어집니다. 많은 분들, 특히 유튜브로 또 관람하시는 분들, 방청하시는 분들 관심 갖고 계속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성 세션 분야의 좌장을 맡게 된 전북 여성인권지원센터 송경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1세션의 주제는 디지털 매개의 성범죄, 성착취 피해 실태 및 방지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 방안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참석해 주신 발표자와 토론자 분들 소개할 건데요. 조금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서 제가 발언을 좀 하면, 이 주제와 이 기획은 사실은 사전에 저희 이제 현장끼리의 서로 모색을 좀 했고, 사전 모임, 여기 또 이제 또 전라북 여기 인권센터의 또 관계자분들과 사전 모임을 통해서 또 토론하고 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준비된 거라서 굉장히 내용도 알차고 좋은 내용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제 발제자와 두 번째 발제자, 그리고 첫 번째 토론자와 두 번째 토론자분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발제를 첫 번째로 해주실 성폭력 예방치료센터 권지연 센터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성착취 피해 아동 청소년 전북지원센터 나우의 전은솔 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토론자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전북경찰청 치안정보과 손미라 경위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두 번째 토론자십니다. 전교조 전북지부 성고충 상담소의 양민주 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오늘 포럼은 먼저 주제발제 두 분의 발표를 25분씩 듣고 이어서 두 분의 토론 10분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함께 참여하신 분들과 질의응답을 통해서 종합토론으로 이렇게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하시는 분들은 정면에 모니터가 있네요. 네, 이 모니터를 컨트롤러 조정하면서 발표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 순서로 성폭력 예방 치료센터 권지영 센터장님께서 23년도에 실시를 하셨는데요. 전주시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실태 조사 결과 및 재원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성폭력 예방 치료센터 권지현이고요. 저희가 작년에 이 전주시 청소년들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 실태 조사를 했던 그 결과와 재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와 함께 같이 연구해 주셨던 분들이고요. 오늘 목차는 서론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 인식 실태와 그리고 청소년의 디지털 이용 및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실태 그리고 질적 연구를 통한 디지털 성범죄 현안 및 나아갈 방향 마지막으로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 제안 순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준비한 양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제가 평소에 말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좀 빠르게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아서 네, 제가 빠르게 이야기하더라도 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이 연구조사를 왜 하게 됐냐면 저희가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를 2021년부터 운영을 하면서 이 디지털 성범죄의 좀 실태에 대해서 궁금함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 청소년들이 현재 온라인과 디지털 환경, 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일상생활 안에서 굉장히 대표적인 위험 요인인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하는 이 디지털 성범죄라고 하는 건 사이버 성폭력, 온라인 그루밍, 성착취 영상물 제작 및 배포, 소지, 시청, 전송 등의 다양한 행위들이 포함되며 디지털 상에서 발생되는 여러 유형의 성범죄로 설명됩니다. 저희가 크게 세 가지의 주제 연구 문제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가 이 전주시 청소년의 성범죄 인식 및 실태는 어떤지, 그리고 전주시 청소년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및 수준은 어떠한지, 그리고 마지막이 전주시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정책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네, 조사를 좀 해보았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선행 연구 고찰하거나 기존의 디지털 성범죄 현황 조사 및 분석을 좀 했고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양적 연구했던 것과 질적 연구했던 부분에 대한 공유입니다. 청소년에 대해서 저희가 대상 범위가 어땠냐면 초등학교 5, 6학년 그리고 중학생은 1, 2, 3학년을 대상으로 이 구글폼 형태로 설문지를 실시를 좀 했고요. 그래서 초등이 114명, 중등이 474명이어서 총 588명을 조사를 작년 6월에서 7월 한 달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을 좀 보자면 성별로 봤을 때는 저희가 남성, 여성 다 조금 많았고 중학생이 초등학생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초등학생도 5, 6학년에 한정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학교생활 만족도는 또 생각보다 네, 반절 이상이 모두 만족한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그리고 가족 분위기 만족도도 굉장히 좀 높게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민 및 걱정거리가 뭐냐라고 했을 때 학업 성적이 가장 큰 고민이라고 했고 진로 고민,
생활습관이나 외모 순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것이 이제 조사 대상의 저희 청소년 일반적 특성이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성폭력 예방 교육 실태에 대해서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94.4%가 들어봤다. 그리고 반별 교육이 가장 많았고 외부 강사, 동영상, 강당 교육 순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방 교육의 만족도가 41.8%로 그렇게 높지도 낮지도 않은 점수였던 것 같고요. 폭력 예방 교육의 인식의 평균 점수가 3.27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실태도 같이 물어보았는데요. 그랬더니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의 경험은 76.2%였습니다. 그래서 남학생들이 74.4, 여학생 78.2, 초등학생 73.7, 중학생 76.8%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디성의 제가 앞으로 디지털 성범죄는 디성이라고 좀 부르도록 할게요. 이 디성 예방 교육 만족도는 만족 이상이 그래도 반절 이상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주로 반별 교육이 집합 교육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중학생으로 올라갈수록 이 만족도가 대체로 떨어지고 있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좀 탐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청소년의 디지털 성범죄 인식 실태를 보면 청소년의 88.4%가 디지털 성범죄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조금 더 인지도가 다소 좀 높았고요. 초등학생보다 중학생의 인지도가 더 높았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문제의 심각성 인지로 봤을 때 청소년의 64.4%가 심각성을 인지를 하고 있죠. 그리고 여학생의 심각성 인지도가 좀 다소 높은데 초등학생의 심각성 인지도가 또 의외로 높았습니다. 디성에 있어서요. 네.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 도움기관 인지도를 물어봤더니 혹시 여러분들은 추측이 가능하실지 모르겠어요. 피해 도움의 1등이 경찰이었고요. 두 번째가 청소년 사이버 상담센터라고 대답했고, 세 번째가 이제 여성 긴급 전화, 그리고 성폭력 피해 상담소, 한국 사이버 성폭력 대응 센터, 해바라기 센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 디지털 성폭력 특화 상담소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기관이 디지털 성폭력 특화 상담소인데 저희 기관이 이토록 인지도가 없다는 것을 이렇게 확인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던 실태 조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시 도움 요청 1순위를 보면 그래도 굉장히 많은 이 사람들이 지금 보호자가 1순위, 그 다음이 경찰, 교사, 또래, 성폭력 피해 상담소, 디지털 성범죄 특화 상담소, 또 여기서는 또 청소년 상담센터가 뒤에요. 왜 그러냐고 생각해 봤을 때 아무래도 이제 앞에 디지털자가 붙다 보니까 조금 더 전문기관이라고 생각되는 곳을 체크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어쨌든 2순위를 보면 교사가 제일 많고요. 3순위가 경찰이 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 발생 시 가장 필요한 지원이 뭔지 물어봤어요. 청소년들에게. 그랬더니 1순위는 가해자 강력 처벌해라. 그리고 2순위가 학교 경찰의 신속한 대응과 조치 필요하다. 그리고 3순위가 주변 사람의 조언과 위로. 그리고 4번째가 지원기관 대응 방법 정보 제공. 5번째가 특정 단어나 음란물 삭제 기술 개발. 그리고 시민의식 형성 교육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인식 실태의 소결을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의 전면적인 확대가 좀 필요하고 더불어 예방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반복적인 교육과 전문적인 강사를 통한 교육이 좀 요청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가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의 성별, 학교급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방안에 대한 도입이 좀 요청된다. 그리고 세 번째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이 디성 예방 교육뿐 아니라 다양한 디성 예방을 위한 활동 등을 개발하고 도입해야 한다. 그리고 네 번째가 청소년 및 성폭력 관련 기관들을 청소년이 언제든지 쉽게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이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과 홍보, 그리고 청소년이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심리적, 물리적 장벽을 제거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 디성 발성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신속한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결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저희 아까 말씀드린 이 디성의 피해 실태를 같이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조사 분석을 보면 첫 번째는 이용 실태와 관련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가 성범죄 피해 실태, 그리고 마지막이 이 보호 요인과 위험 요인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자면 청소년의 디지털 이용 실태가 좀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청소년들이 평일에 8.28시간, 주말에 7.54시간을 이용을 하고 있고요.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평일이,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주말 이용 시간이 더 많습니다. 학교급의 경우에는 평일과 주말 모두 중학생의 이용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기기 사용 매체 1순위는 청소년들 대부분이 SNS가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에 게임, 오락, 온라인 방송, 인스턴트 메신저 순이었습니다. 남학생들이 게임과 오락을 주로 많이 하고 여학생들은 SNS가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학교급별로 봤을 때는 초등학생 게임 오락이 가장 많고 중학생은 SNS 사용이 가장 많았습니다. 네, 클릭이 저의 의도대로 되지 않아서. 네. 온라인에서 낯선 사람과의 쪽지 대화 경험이 있느냐라고 했더니 쪽지 대화 신청을 받은 경우가 28.9%고요. 이 중에 실제 대화를 해봤다는 12.9%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에서 연락해온 사람의 주요 매체, 어떤 매체를 통해서 연락이 왔었냐라고 물어봤을 때 전체 청소년 성별 학교급별 모두 메신저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이 뭐 SNS 댓글, 뭐 게임, 뭐 이런 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낯선 사람에게 받은 쪽지 대화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라고 했을 때 기타 의견이 제일 많았는데, 기타 의견은 뭐 게임, 뭐 단순히 인사, 아이들 정보 공유, 뭐 이런 일상적인 취미나 활동과 관련돼 있는 거였는데, 이제 그것이 아닌 것들을 좀 보자면 대화의 목적, 그리고 개인 정보를 물어보는 거, 그리고 돈 버는 법을 제안하거나, 뭐 몸사진 보내거나, 뭐 사진 합성, 뭐 사진 영상 판매 요구, 일상 사진, 특정 신체 부위 사진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네, 이런 쪽지 대화 내용이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온라인에서 개인정보, 사진 등 정보에 대한 보상 제한은 문화상품권이나 게임머니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문화상품권 돈처럼 이런 물질적 보상이 53.6%로 나타났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제공한 개인정보의 내용이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나이, 그리고 이름, 그 다음 지역 순으로 나타났고요. 낯선 사람하고 몇 명 정도 대화를 해봤는지 평균치를 내보니 한두 명 정도였다가 많았어요. 그리고 낯선 사람하고의 대화 내용 게임 이야기가 가장 많았고, 여학생은 연예인이나 취미 이야기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과 가장 길게 연락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이다가 51.3%로 절반은 주로 적은 기간 동안 연락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이제 디지털 성범죄 피해 경험 실태인데요. 저희가 아까 558명의 청소년들을 무작위로 만났는데 이 중에 이제 17명이 피해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낯선 사람과 쪽지 대화를 받거나 답장을 보낸 청소년 170명으로 분포를 확인하면 약 8.8% 정도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고요. 성별은 남학생이 42.1%, 여학생이 57.9%로 나타났고 중학생이 100%였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물어보니 나에 대해서 나쁜 것을 알리겠다고 협박했다가 33.3%였고요. 사진 동영상을 온라인에 올리겠다고 협박하거나 실제로 만나 시키는 일을 요구, 그리고 노예처럼 시키는 일 요구가 각 11.1%였습니다. 나의 신체, 얼굴, 성적 행동 동영상 요구, 협박에 의한 신체 사진 동영상 보냄, 실제로 만나서 몸을 만지거나 성관계 후 돈 선물을 보상했다 각 5.5% 확인이 되었고요. 피해 청소년 중 반절 정도가 협박 받았고 27.7%가 추행이나 성관계 등의 행위를 당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피해 발생 후에 도움을 요청해 보았는지를 물어봤더니 40% 정도는 도움을 요청했는데 남자보다 여자가 요청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청소년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이유를 물어보니 어떻게 대응할지 몰라서와 귀찮아서가
가장 많았습니다. 피해 발생 후 도움받은 기관은 경찰, 그리고 학교,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순이었습니다. 다른 기관들은 도움받은 적이 없다. 뭐 이렇게 체크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특성을 좀 확인해 보니 대체로 많은 이 지금 전주 지역의 청소년들이 보호 요인들의 특성들이 대체로 낮거나 중간 수준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그리고 위험 요인 특성들은 대체로 높은 수준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성별에 따른 심리사회적 특성의 차이는 자아 존중감이 여자가 남자보다 좀 높았고요. 우울감은 오히려 남자가 여자보다 높았습니다. 그리고 학대에 있어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많았고 학교 폭력도 여자가 남자보다 많았다는 것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이 되었고요. 학교급에 따른 심리사회적 특성의 차이 중에는 우울감에서만 초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많았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 청소년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 청소년의 학교생활 만족도는 3.53점, 가족 분위기 3.73점이어서요. 주관적 건강 상태가 3.4주. 그래서 전체 청소년에 비해서는 좀 낮은 편에 속해 있다는 것을 도표로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란색이 전체 평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주황색이 피해 청소년들의 수치입니다. 그래서 피해 청소년들의 다른 보호 요인들은 전체 청소년하고 좀 비슷한데 다소 낮게 확인되는 게 부모 지지하고 부모 지도 감독이 다소 낮았다라고 하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피해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특성 중 위험 요인은 우울감, 공격성, 자살 생각, 학대, 학교 폭력이 전체 청소년에 비해서 모두 높았습니다. 피해 청소년이. 그리고 피해 청소년의 디지털 기기 이용은 평일과 주말 모두 전체 청소년에 비해서 더 높았습니다. 뭐 10시간, 11시간, 12시간 가까이 쓰고 있죠. 그리고 청소년의 디성 인지도나 이제 디성 심각성을 보면 이거 디성이야라고 하는 인지도는 좀 높은데 이거 좀 심각해라고 하는 심각성에 있어서는 낮아요. 그렇게 나타났고요. 피해 청소년의 성폭력 교육 및 디지털 성범죄 교육 인식은 전체 청소년에 비해서 또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받았지만 받지 않았다. 약간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디지털 이용 및 성범죄 피해 실태에 대한 소결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청소년들의 디지털 이용 실태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를 좀 앞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게 가장 좀 기본적이자 초창기에 지금 실태 조사였기 때문에 추후에 좀 더 정기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디성 피해에 대한 모니터링과 더불어 피해 발생 시의 대응 방안에 대한 매뉴얼 제작을 통해서 청소년 관련 기관인 학교나 상담센터, 교육청, 지자체 등에 배포해야 되는 게 좀 필요하다. 그리고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특성 중에 보호 요인을 강화하고 이제 위험 요인들에 대한 주목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스마트폰 의존 및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이 아까도 말씀드린 이런 예방 교육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이제 질적 연구를 저희가 또 해보았는데요. 전문가 집단 8명 그리고 당사자 청소년 4명으로 의도적 표집으로 정보를 수집하였습니다. 그래서 12명을 인터뷰한 결과를 표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 크게 3가지 정도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가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이 존재한다. 그게 특성이라고 하는 게 이제 누구든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유포와 삭제 속도의 싸움의 딜레마가 있다. 그리고 그루밍 현상이 놓인다. 그리고 수치심과 자책의 수렁에 놓인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성범죄와 성산업이 얽혀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아마 이따가 옆에 전우수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실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성으로 거래와 협박이 이루어지고 있고 디지털 성범죄와 대면 성범죄가 얽히고 있고 그리고 성산업으로 청소년들이 노예화 되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일상 속의 범죄 표적이 되어감이라고 하는 것 안에서는 뭐 예측 가능하시겠지만 디지털 문화가 일상에 이미 존재하고 있고 청소년을 표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디지털 성범죄 예방의 기틀 마련을 어떻게 해볼까라고 하는 것 안에서는 법과 정책의 기틀이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였는데, 예를 들면 이제 수사 방법이 좀 다양화될 필요가 있고 수사 방법이 좀 적극적인 탐색이 좀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부분도 이야기를 해주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예방을 고민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모니터링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디지털 성범죄 인식 마련인데요. 엠번방 사건으로 이제 사람들이 디지털 성범죄라고 하는 게 이제 인식이 좀 범죄라는 인식이 형성이 됐고, 이것이 어떤 개인의 일탈이 아닌 성범죄로 인식이 된 것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뭐가 필요할까?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크게 세 가지예요. 사람을 확대하고 교육을 다양하게, 그리고 법과 정책을 메우기인데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자면 사람을 확대하는 것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전담기구, 기관 설치 필요하다. 그리고 전문 인력 충원하는 거 필요하다. 그리고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교육의 다양성은 아까 앞부분에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 마지막에 이제 한 줄이 더 있는데 가해자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법과 정책 메우기 부분에서는 현재 범죄의 속도에 법과 정책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삭제 지원 서비스의 신속성 도모가 필요하다. 프로그램 개발 및 해외 사이트와 공조가 너무너무 사실은 필요한데, 예를 들면 저희 지역은 없지만 이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비롯해서 뭐 인천이나 부산이나 이제 이런 지역에서는 각자 자신들의 그 삭제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현재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원을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범죄를 좀 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주었습니다. 앞부분에서 제가 다 얘기를 한 부분들이 소결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넘어갈게요. 마지막일까요?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 제언입니다. 일단 운영 현황을 좀 분석해보면 현재 굉장히 적은 인력으로 과한 업무를 좀 수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현실에서 앞으로 좀 인력 보강이 좀 필요하고, 그리고 전북형의 디지털 성범죄 지원센터 운영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자체 예산 강화를 좀 통해서 피해자 지원 노력하면 좋겠다. 그리고 모니터링 업무의 한계의 발생인데요. 적은 인력으로 사실은 하다 보니까 신속한 삭제 지원의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전북형의 디성 예방 노력을 어떤 방식으로 해볼 수 있을까에서 이제 모니터링 인력 배치를 운영하거나 신속한 삭제 지원을 위한 이제 노력 고민 필요하다. 그리고 실태 분석에 있어서 저희가 앞으로는 지역과 협력하는 통합 사례 관리가 좀 강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결국은 예산 확보, 그리고 전문성 강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서는 결국 이 전북특별자치도의 정책 연계가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개별 이 상담원들이 지원할 수 있는 영역보다 더 큰 게 정책적인 부분이라서 이것들을 좀 많이 고민해 주시면 좋겠고, 또 여성폭력 관점에 전문성 개입이 필요하다. 그리고 시민 실태 조사도 지금에는 좀 필요하다. 그리고 법과 정책 정비 및 국가 차원의 성산업 차단 방안 및 모색이 필요하다. 그리고 디성 변화한 속성과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례별로 대응 방안 및 매뉴얼 정비가 필요하고, 누누이 말하지만 전문 인력 양성이 좀 필요하고 전문 분야로서의 기관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마지막 페이지예요. 후속 과제를 위한 제언을 좀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전주시의 청소년만 대상으로 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제 전북의 청소년들, 그리고 이제 시민, 그리고 여성 등을 대상으로 대상자를 좀 확대해서 다각적인 실태 조사가 좀 필요하다.
그리고 전북형의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고민과 유관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이 제도 변화의 수동적이기보다 이 전북특별자치도의 특성과 유관기관의 상호 논의에 따라 도민의 안전을 위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라고 제언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권지연 센터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지역이잖아요. 전주 지역의 청소년 대상의 실태 조사여서 더욱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 현재 피해 실태는 어떤지, 그리고 뭐 예방 교육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체계가 어떻게 접근성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주요한 특성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구체적인 정책 제안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매우 의미 있는 그런 발제였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 우리가 토론하면서 좀 더 우리 진짜 지역 안에서 어떻게 협력 체계를 가질지 모색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만연한 온라인 성착취 실태와 그 앞이 놓인 과제들이라는 주제로 전은솔 팀장님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착취 피해 아동 청소년 전북지원센터 나우, 너무 길죠. 줄여서 나우센터라고 하는 별칭으로 활동하고 있는 센터고요. 저는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는 전은솔입니다. 네, 제목을 이렇게 붙여본 거는 아까 이제 앞에서 발제에서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우리는 온라인 기반으로 온라인을 공기처럼 사용하고 있는 그런 환경에서 살고 있고, 그런데 이 안에 그 실태를 보았을 때 만연하게 성착취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환경,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어떤 과제들을 풀어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오늘 발제에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가 저희 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아동 청소년들의 성매매 유입 경로를 물어보았을 때는 채팅 어플이 가장 단연 1위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채팅 어플의 실태 조사라던가 그리고 대응 이런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었는데, 온라인은 하루가 다르게 환경이 변화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그 안에 이제 다양한 기능들, 영상, 뭐 보이스 채팅, 카메라 기능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연동이 되면서 범죄 양상이 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온라인에서 시작이 되고 그 안에서는 신체적인 접촉이 없더라도 결국에는 현실 세계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나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는 이런 사례들을 접하면서 저희가 기존의 채팅 어플 중심의 활동에서 좀 더 넓게 파악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됐습니다. 먼저 성착취 피해 아동 청소년이 저희 센터를 이용한다라고 했는데 그 현황을 한번 보시면서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센터는 전국에 17개소가 있습니다. 17개소에 2023년도에 전체 이용 인원은 952명이었어요. 그 중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대는 14세에서 16세입니다. 표에서는 그 약간 푸른색의 그 도표로 보실 수 있는데요. 이전과의 차이점은 13세 이하, 그러니까 초등 연령 정도의 피해자가 전년 대비 2.3% 증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온라인 안에서의 피해 상황이 점차 저연령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 저희 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아동 청소년의 이 표에서도 저희가 유추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아까 이제 피해 경로가 온라인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진다라고 했는데 2023년에 아까 952명의 청소년들 중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 유입이 되었을까라고 물었을 때 보시면 채팅 앱과 SNS의 그 수치를 합쳐보면 거의 80%가 됩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채팅 앱이 단연 1위의 그 독보적인 순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점차 SNS가 올라오면서 지금은 거의 비슷비슷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이제 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 어떠한 복합 피해가 있는지 피해 실태를 물었을 때에는 조건 만남이라고 하는 건 청소년 성매매의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조건 만남 피해가 40.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디지털 성범죄 피해였습니다. 앞에서 이제 소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디지털 성범죄는 불법 촬영 그리고 피해 촬영물 유포나 유포 협박 등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층적인 피해를 함께 입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아까 17개소의 그 저희 성착취 피해 아동 청소년 지원 센터에서는 아동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또 피해 예방을 위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아웃리치 활동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온라인을 통한 활동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그러니까 전북뿐만이 아니라 전국 그리고 또 저희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기관들에서 온라인 현실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거를 표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채팅 어플 외에 다른 플랫폼으로 점차 확산돼서 SNS가 이렇게 많이 그 유입 경로로 활용되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실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을 느끼게 됐고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저희 센터에서 디지털 대응 정책 연구팀이라고 하는 연구팀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저희 나우센터의 활동가뿐만 아니라 부서 현장 상담 센터와 함께 협업을 해서 작년에 여기 표에 이 화면에 보시는 그 6가지 플랫폼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하게 됐고요. 6개의 플랫폼을 왜 저희가 선정하게 되었는지는 뒤에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익숙하신 딱 보면 뭔지 알겠는 것도 있고 이게 뭐지? 싶은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위에 아까 그 로고를 보시면 이건 디스코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게임을 할 때 왜 헤드셋 끼고 마이크로 대화하면서 소통하는 이런 뭐 장면을 보신 경우도 있고 이용을 해보신 경우도 있을 텐데요. 디스코드는 이렇게 게임을 하면서 실시간으로 음성 소통을 하는 메신저인데 이게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텔레그램 멤버방 사건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좀 사라졌을까 이런 의문이 있었는데 디스코드에서도 유사한 이런 유통 사례가 발견이 되고 있고 그래서 경찰의 단속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페토라고 하는 건데요. 위에 이 아바타 보이시죠? 아바타를 통해서 활동을 하는 메타버스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제페토의 아바타를 생성하는 것은 본인의 실제 얼굴을 바탕으로 만들 수 있기도 하고 또 뭐 얼굴형이나 헤어스타일, 옷 이런 것들을 다 내가 설정을 해서 만들 수 있다 보니 이 아바타가 본인이라고 인식하기도 하고 몰입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음성과 채팅을 통해서 그루밍 성착취하는 과정이 뭐 프로그램에서도 이제 다뤄지기도 했고요. 또 스트리머가 라이브 방송을 하는 중에 시청자에게 후원을 받는 이런 이제 그 시스템이 있는데 이 제페토라고 하는 어플의 주 연령층은 아동에서 저연령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 조사의 필요성을 느꼈고요. 페이스북은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것은 원래 이제 하버드 대학교 학생들이 학교에서 이용하던 학교 그 네트워크였다고 하는데 이게 입소문이 나면서 2006년부터 일반 사용자들까지 확대돼서 사용을 하고 있는 플랫폼입니다. 그런데 페이스북뿐만이 아니라 SNS 상에서 예를 들어 출생 연도를 뭐 09년생 이런 식으로 이제 검색을 한다던가 초딩, 몸사 이런 키워드로 해시태그를 검색했을 때 친밀감을 쌓고 협박을 해서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범죄 사건이 지금도 굉장히 많이 이런 SNS를 통해서 이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유튜브는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네, 유튜브는 그 번역을 하면 당신을 위한 텔레비전 또는 당신이 곧 텔레비전 이런 어감 정도라고 해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무언가 정보 검색을 할 때 포털 사이트를 이용하는데 우리 청소년들은 유튜브 먼저 찾습니다. 네, 이미 이제 청소년들과 분리할 수 없고 그곳에는 굉장히 다양한 컨텐츠 그리고 빠르게 변화하는 이런 컨텐츠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 안에서 부적합한 영상이 제약 없이 제공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실태 조사를 필요로 했습니다. DC 인사이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게 2023년 4월 기준으로 대한민국 사이트 방문자 수 6위를 기록한 바 있는 굉장히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수많은 유행어와 트렌드를 만들어내는 플랫폼입니다. 여기는 그 갤러리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여러 개의 그 주제들로 있는데 뭐 갤러리, 마이너 갤러리, 미니 갤러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이 DC 인사이드를 조사한 저희 선생님께서는 그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기간 설정을 해서 관련된 기사를 확인해 보셨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 아까 그 갤러리 중에 우울증 갤러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 그루밍 성착취 피해가 발생했고 이렇게 만난 남성에 의해서 성폭력 피해를 입은 청소년이 자살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애인 대행 서비스에 대한 이용 후기라던가 불법 촬영물 공유, 뭐 이러한 온라인 성착취 현장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인스타그램인데요. 인스타그램은 그래도 다른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플랫폼보다는 좀 더 이제 신고 항목이 구체화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성매매 알선에 대한 항목이 존재했기 때문에 가장 발전적으로 저희가 평가를 할 수는 있으나 여기에는 그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성착취물을 직접 제작하거나 유포하지는 않더라도 이 추천 알고리즘을 통해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하거나 서로 더 쉽게 발견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거와 이제 별개로 저희 나우센터에서는 그 트위터, 지금은 이름이 바뀌어서 X라고 하는데 X를 계속해서 활동의 그 주요 플랫폼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그 아까 사건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그 사건에 이렇게 활용되었던 플랫폼이기도 하고요. 2022년에 인터넷 사업자가 방송통신위원회, 그러니까 모든 인터넷 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이 보고서를 해마다 제출해야 하는데 그 보고서를 분석해 본 결과 2022년에 신고되었던 그 전체의 65%를 차지하면서 그 X의 심각성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봐도 사실 분초 단위로 게시물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고 일론 머스크가 이제 인수를 하면서 이후에 X로 이 사명이 바뀌었는데 그 이후에는 표현의 자유를 앞세워서 규정을 완화한다던가 시스템의 옵션들을 모두 유료화하는 방식으로 변화하면서 자본화되고 있는 이런 변화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X는 좀 더 이제 나우센터에서 자세하게 이렇게 그 모니터링을 해보았을 때 저희가 2023년에 3개의 키워드를 이제 검색을 계속했어요. 월마다. 전주 조건, 전주 대일구, 전주 섹트라고 하는 검색어인데요. 잘 모르시겠죠? 이 중에 델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대리 구매의 줄임말입니다. 그럼 무엇을 대리 구매하느냐? 이것은 청소년으로서 구매가 불가한 담배와 술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들을 대신 구입하고 제공하면서 수수료를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당연히 이거는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서 불법 행위이긴 하지만 이 대리 구매를 미끼로 접근하면서 수수료 대신에 성행위를 요구하는 이런 사례가 많아지고 있기에 저희가 이렇게 검색어로 이제 선정을 해보았던 것이고 1년간 3개의 검색어를 입력했을 때 X에서 나온 게시물은 총 4,897건이었습니다.
네, 그것을 이제 저희의 기준으로 이렇게 나눠 보았을 때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던 게 성매매를 유인날선 홍보하는 것이었고요. 이것이 73.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리구매나 범죄를 유인한다던가 아니면 성구매자가 글을 올린다거나 이런 것들을 확인했고요. 여기에서의 그 기타로 분류되는 것들도 사실 아까 설명을 안 드렸지만 전주 섹트라고 하는 것은 어떤 표현인지 그 자료집에 밑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본인의 독특한 성적 취향을 이렇게 공개하고 여기에 맞는 사람을 구하는 글을 섹트라고 하는데, 이 섹트에 해당하는 게시글이라던가 아니면 본인은 게시글을 많이 올리는 활동을 하지는 않지만 관심 있다라고 체크해 놓은 이런 영상들을 다른 사람들도 접근할 수 있는데, 이러한 영상들이 결국에는 성착취물로 연결되게 하는 링크로 이렇게 연결하는 이런 것들도 기타로 지금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X도 굉장히 심각한 현상을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실태조사 결과를 보시면 성산업 구조, 성착취물 유통, 그 외 범죄 구조가 모두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협찬, 촬영 모델 이런 것들을 빌미 삼아서 유인하면서 DM으로 제안하는 방식, 그리고 아바타를 꾸미는 아이템들을 사주면서 접근하는 그루밍 유형 등 다양한 수법들이 이런 플랫폼에서 계속해서 발견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조사하면서 공통된 문제점들을 좀 찝어봤는데요. 그 첫 번째로는 그루밍 성착취, 그리고 이것이 또 성매매로 이어지는 경로를 거의 대부분의 그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루밍이라고 하는 것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결국에는 성적인 어떤 자신의 목적을 취하는 그런 수법에 해당하는데, 하나의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아동들이 주로 이용하는 제페토에서는 현금 결제로만 구매할 수 있는 아이템, 아이들도 이런 거 갖고 싶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일방적으로 선물을 해서 접근한 다음에 1대1 비밀 채팅방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 둘만의 비밀이야 라고 하면서 성적 목적의 대화나 행동을 주도하고 사진을 요구한다거나 성폭행이나 성매매 강요로 이어지는 이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또 유튜브에서도 쇼츠 또는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협박하고 성착취로 이어진 기사도 확인이 됩니다. 두 번째 그 공통된 문제점은요, 성착취물이 유통되고 유인 홍보되는 그런 경로로 이용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그 게임을 주로 이제 할 때 이용하는 디스코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그 구조가 N번방 사건에서 이용했었던 구조와 흡사합니다. 돈을 내지 않고 볼 수 있는 무료방, 일단 사람들을 유인하는 거죠. 이거를 통해서 사람들을 초대하면 볼 수 있는 초대방, 그리고 돈을 내고 보는 유료방,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인스타그램에서도 몸스타그램 이런 해시태그를 검색할 수도 있고, 여기에 기재된 링크가 나체나 성적 행위를 공개하면 후원을 받는 사이트로 연결되는 이런 많은 플랫폼이 영상물 유통처의 홍보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공통된 문제점 세 번째는 이것을 계속 우리가 보면서 범죄를 학습하고 혐오 문화가 재생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DC 인사이드의 아까 갤러리 이제 기억나시죠? 거기에서는 기본적으로 욕설이나 공격적인 말투, 혐오 문화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익숙해져 있고, 이를 통해서 반복된 이런 그 분위기에 노출되다 보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각종 살인 예고에 온상이 되기도 했고요. 여기에서 저희가 볼 수 있는 양산된 범죄는 그루밍 성착취뿐만 아니라 향정신성 약물 관련 정보라던가 자해 자살 정보, 마약 권유의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문제점은 그러면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거의 대부분 연령 인증 절차가 없거나 필터링 시스템이 무의미했고요. DC 인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회원 가입을 하지 않아도 이용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불법 촬영물을 신고하려면 회원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그 외에 대부분의 그 플랫폼에서는 신고를 할 수는 있는데 이 신고 접수 이후에 어떻게 조치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보고는 확인할 수 없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문제점으로 발견됐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점은 저희가 이제 이 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한계와 고민들인데요. 아바타의 인격권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논란이 됩니다. 아바타끼리의 성폭력, 스토킹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처벌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거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이 익명성이 보장된 플랫폼이 보편화되면서 사실 수사에도 어려움이 있고 그런데 이 익명성 아래의 미성년자 대상 범죄는 점점 발전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신고하고 조사하는 것 외에는 사실 그 이상의 대응 방법을 찾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어떤 거는 그 기존의 어떤 카페라고 하죠. 카페랑 유사한 그 운영 방식을 갖고 있어서 저희가 그 엄격한 공지를 따라야 된다거나 가입 질문에 답변을 하고 그것을 거기에서 허락을 해줘야 가입을 할 수 있는 등 폐쇄적인 그런 상황이었고요. 또 성착취물 유통방의 경우 저희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잠입을 해서 진입을 했을 때에는 결국에는 그게 저희도 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러한 대응력의 한계를 계속해서 느꼈습니다. 또 제가 지금 6개, 7개의 플랫폼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아니죠. 모든 온라인 기반 플랫폼이 성범죄의 연결 통로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저희의 고민점이었습니다. 고민만 얘기하면 답답하니까 그러면 해외에서는 또 국내에서는 어떤 좋은 사례가 있는지 이제 찾아봤습니다. EU에서는 지금 디지털 서비스법 규제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혐오 발언이나 테러 선동,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등 이런 것들을 인지했을 때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하는 거고요. 또 외부 기관이 실시하는 그 연례 위험 평가서를 집행위에 보고할 의무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위반했을 경우는 과징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네, 호주에서도 이 X에 벌금을 부과한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X는 플랫폼에서 아동학대 관련 콘텐츠 방지 대책에 관련한 질문을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거든요. 아동학대 신고 대응에 걸리는 시간, 또 라이브 스트리밍에서 아동학대를 감지하기 위한 조치, 안전, 공공정책 담당 직원 수 등의 질문에 공란으로 제출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정책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기는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디지털 서비스법 외에도 호주에서도 이렇게 그 벌금이 부과되는 외국의 사례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있어요. 네, 아동 청소년 성착취 피해자 지원 조례를 마련하는 것을 서울시에서 최초로 진행을 했고요. 여기에서는 기존의 성매매 피해 아동 청소년 지원 센터의 기능을 확대해서 성착취 피해 아동 청소년 통합 지원 센터를 운영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다양한 아동 청소년들을 위한 조력 제도들이 이제 들어가 있고요. 이거는 2022년 10월에 시행이 돼서 기존에 운영했었던 것을 보완하고 지금은 2.0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우리가 참고해 보면 좋을 듯합니다. 네, 앞으로 우리는 아까 서울에서 이러한 이제 그 조례를 통해서 인공지능 기술을 이제 지금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 기사를 보시면 이 도입한 그 이전과 비교했을 때 1265% 정도의 이런 비교되어 있는 그 결과가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기술적 개입들이 결국에는 필요한 거죠. 네, 두 번째로는
법률이 강화되고 강제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도 나와 있지만 사실 일부 서비스 제공자는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업자는 소극적으로 관여를 하기도 해서 이게 플랫폼 간의 안전성의 격차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체 모니터링만 그래서 그 플랫폼의 책임성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장소로서 이용될 수 있는 것, 그래서 이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률 강화와 강제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렇게 조사한 내용들을 플랫폼에 이제 저희가 접촉을 하고 있지만 사실 현장 기관의 의견들을 거의 수렴하지 않아요. 만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런 현장 기관들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들을 수 있는 청취할 수 있는 청구를 마련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현실적인 교육과 협력 강화입니다. 앞에 발제에서도 이러한 내용들을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요. 계속해서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양상도 변화하고 있는데 어릴 때부터 스스로 경계를 세우고 또 경계를 침범당했을 때 신고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교육들이 필요합니다. 또 지역에서는 필요한 분야별 전문 기관으로 신속하게 연계되고 지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런 강화 대응 능력을 향상시켜야 하고요. 또 아까 그 서울의 사례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합니다. 지역의 특성에 맞게 피해자의 인권 보호와 지원 강화를 위해서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네. 실태 조사를 저희가 하면서 확인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저열량화와 함께 그러니까 누구든 온라인 성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어디든 성범죄의 연결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이 이어져야겠습니다. 네. 네, 전은솔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디지털 대응 연구팀의 1년간의 활동 내용을 담은 발표였고요.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사실 이제 온라인 성착취 피해자 지원 체계는 서서히 구축을 해나가는데 아까도 팀장님 말씀하셨지만 현장에서 이렇게 적은 인력인데도 불구하고 아까 권지원 소장님도 얘기하셨죠. 그 실태 조사를 하고 또 온라인 플랫폼 각종 플랫폼에 접근해서 해서 정책 제안을 하려고 하는데 안 만나주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뭐 너무나 아동 청소년이 이 온라인 플랫폼하고 아주 밀접해 있는 거는 모두 다 아는데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와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그걸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들을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너무나 두 분의 발표자분들이 저는 계속 사실 사회자의 역할이 옆에서 시간 보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시간 안에 잘 맞춰주셔서 순조롭게 오늘 일정대로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은 토론을 좀 들을게요. 전북경찰청 치안정보과 손미라 경위님께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기관 범죄 피해자 지원 제도라고 하는 주제로 토론을 해주실 건데 토론 내용 중에 좀 두 분의 발표와 관련된 이야기도 이렇게 함께 포함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부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북경찰청 치안정보과 경위 손미라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기관 범죄 피해자 지원 제도라는 주제와 관련해서 우리 경찰에서는 어떠한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 제도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포함해서 범죄 피해자의 개념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들을 위한 지원 제도는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경찰이 협업하고 있는 지원 기관은 어디가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범죄 피해 예방도 중요하지만 앞서 말씀해 주신 내용처럼 디지털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다양한 경로로 범죄에 접근하면서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노출된 환경으로 인해서 본인도 모르게 범죄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가해자의 검거와 처벌에 주목해왔다면 지금은 피해자의 인권과 그들의 2차 피해 예방 그리고 후속 조치까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도 다양한 피해 회복 프로그램을 적용해서 일상에 가까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력자의 역할을 하는 회복적 경찰활동 패러다임의 중요성이 매우 강조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다루고자 하는 내용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 제도는 어떤 것이 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 그리고 일상 회복을 위해 장기적으로 범죄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유관 기관은 어떤 곳이 있는지 중점적으로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경찰은 범죄 피해자 보호법을 근거로 피해자를 지원하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비롯해서 범죄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본인, 그리고 부양 가족, 직계 가족, 그리고 도우려다 피해를 입은 사람까지 모두 포함해서 범죄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서 각종 법적 절차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복지 증진에 기여해야 함은 물론이고 치료비, 그리고 구조금 지급, 법률 구조, 주거 지원을 위한 대책까지 마련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도 피해자에 대해 협박과 보복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물질적, 의료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의무는 당연히 가지고 있습니다. 피해자도 마찬가지로 범죄 피해 상황에서 벗어나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으면서 법적 절차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우리 경찰은 2015년도부터 피해자 전담 경찰관이라는 지위를 부여하고 범죄 피해자를 본격적으로 케어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전라북도에 피해자 전담 경찰관 총 2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도경찰청 그리고 도내 전역 15개 경찰서에 배치돼서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범죄 피해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직접 대면 상담을 하기도 하고요. 수사 절차상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는 한편 피해 규모에 따라 어떻게 지원을 하고 유관 기관에 연계할지 맞춤형으로 설계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는 앞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어린 학생들 또는 청소년들이 호기심으로 접근해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 상담 시 1차적으로 가장 먼저 접하는 우리 경찰이 충분한 신뢰 관계를 형성하면서 적절한 사후 조치까지 필요한 범죄 피해 유형 중에 하나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고 있는데요. 이 별도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심리적, 경제적, 예전에 이제 신변보호라고 불렀던 안전조치 제도를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각 어떤 부분을 지원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심리적 지원입니다. 통상 이제 제가 만난 피해자들은 피해를 당했음에도 본인을 자책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본인이 잘못해서 범죄가 일어난 것은 아닌지 또는 본인이 어떠한 빌미를 제공해서 이와 같은 사건이 벌어진 것은 아닌가 하며 자책하는 모습을 초기에 많이 나타내게 됩니다. 대화를 해보면 이 피해자가 처음에 얘기를 할 때 제가 현장에 거기 갔던 것부터가 제 잘못이에요. 또는 그 사람을 알고 지낸 그 순간부터가 제 잘못인 것 같아요. 라고 본인을 자책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범죄도 그렇지만 이제 빌미를 제공했다고 해서 또는 그러한 환경에 본인이 놓여 있다고 해서 피해를 당해야 하는 연관성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초기 증상, 심리적으로 불안한 초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피해자 전담 경찰관을 통해서 자책감을 덜어내는 초기 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후에 인지, 감정의 부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나는 심각한데 주변 사람들은 계속 웃고 다니고 밥도 잘 먹고
나만 불행한가라는 감정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상태에 놓여지면서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이나 종결 또는 지연이 되면 이러한 감정의 변화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탓을 하기도 하고 부모님 탓을 하기도 하고 수사관 탓을 하기도 하고 친구 탓을 하기도 하고 또는 사회에 굉장히 불만감을 표시를 많이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수사에 대한 불만족 또는 공감해 주지 않는 가족, 본인의 주변 환경 그리고 비슷한 언론 보도만 나와도 불안한 마음을 느끼는 2차 피해 등을 겪으면서 불만감이 쌓이는 통제감이 저하되는 예민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때 피해자 전담 경찰관과 소통하면서 사건 진행 과정을 공유하고 추후에 피해 회복에 대한 절차 그리고 어떤 지원, 심리적 지원 또는 경제적 지원 여러 가지 지원이 어떻게 적용이 가능한지 함께 설계해 나가면서 서서히 마음 회복을 하려는 본인의 의지도 중요합니다. 심리적 지원은 위기 개입 상담이라고 해서 사건 발생 초기에 긴급하게 투입이 되고 있고 경찰관 중에 심리 전문 요원으로 심리학을 전공한 분들을 특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 채용된 케어 요원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요. 그 경찰관과 1차적으로 심리 상담을 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스마일 센터 또는 코바라고 부르는 유관 기관에 의뢰해서 장기적으로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경제적 지원이 있습니다. 실질적이면서 피해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범죄 피의자 벌금의 약 8%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예산은 피해자의 생계비, 그리고 치료비, 장학금 또는 사망했을 때 유족 구조금 등 다양한 항목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법무부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하고 협업해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경제적 지원 항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디지털 성범죄이지만 이 시작은 디지털 성범죄지만 범죄가 발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가 예를 들어 가해자가 피해자의 집을 찾아와서 2차 가해를 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강력범죄로 발생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피해자가 또는 흉기나 이런 거에 찔리면서 그 현재 있는 그 집이나 또는 거주지가 뭐 피가 비산된다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서 현장을 정리해야 되는 경우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현장 정리라고 해서 다양한 항목으로 저희가 이제 비용을 지원하기도 하고 또는 그 해당 업체와 연락을 해서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심리적으로 안정을 주면서 경제적으로 같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방안도 함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경제적인 지원은 이제 추후에 이제 발표가 끝나고 나면 궁금하신 분들은 질문을 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제도가 있습니다. 과거에 신변보호 제도라고도 불리우기도 했는데요. 최근에 한 3년 전부터 안전조치라고 이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특성상 가해자가 피해자의 집 주소, 직장, 학교 등 개인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이용해서 협박을 하거나 겁을 주거나 또는 찾아와서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안전조치 제도가 정말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전조치 제도의 종류는 임시숙소, 맞춤형 순찰, 112 시스템 코드 제로 우선 출동 대상자 등록, 스마트워치 제공, 지능형 CCTV 설치, 가해자 경고, 신원정보 변경 등 피해자의 유형, 범죄 피해 유형 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수단을 적용해서 보호 조치를 하게 됩니다. 임시숙소의 경우에는 주거지와 가장 가까운 곳 또는 원하는 지역에 본인이 최대 5일까지 저희가 이제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 임시숙소를 마련을 했습니다. 꽤 환경도 괜찮고 이용하기에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곳에 이제 따로 보호 조치를 하게 됩니다. 이제 본인이 원하게 되면 임시숙소를 언제든지 이용을 할 수 있고요. 112 신고를 해서
지금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범죄 피해를 당하고 있다. 또는 가해자가 우리 집 주변을 맴돌고 있어서 지금 현재 주거지에 도저히 오늘 밤 또는 지금 현재 있을 수 없으니 제가 임시숙소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바로 출동한 경찰관이 임시숙소 가장 가까운 숙소 또는 원하는 지역으로 아마 데려다 드릴 겁니다. 맞춤형 순찰 같은 경우에는 직장 또는 주거지 또는 주거지에서 직장까지 동선 여러 가지 이제 그 현재 그 상황을 고려해서 순찰차 또는 경찰관이 해당 시간 특정 시간대에 순찰을 돌거나 또는 하루에 몇 회 또는 특정 시간대 언제 요청하시면은 거기에 맞추어서 순찰을 돌고 또는 귀가까지 같이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112 시스템 코드 제로 우선 출동 대상자 등록 이것은 이제 신변보호 이제 안전 조치를 신청을 하시면 가장 먼저 적용을 하게 됩니다. 자, 본인의 핸드폰 번호를 112 그 상황실에 저희가 등록을 해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본인의 이름, 현재 주소지, 그리고 어떠한 내용으로 안전 조치를 신청했는지까지 내역이 전부 다 뜨게 됩니다. 물론 사전에 개인정보 동의를 한 상태에서 뜨게 됩니다. 그러면 전화를 걸면 어떠한 말을 하지 않아도 1차적으로 본인이 살고 있는 주거지에 경찰관이 코드 제로를 발령을 해서 출동을 하게 됩니다. 다른 사건보다 가장 먼저 우선 출동을 하게 되고요. 가해자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최대한 그런 정보도 이제 경찰이나에게 알려주시면 그런 정보 내역까지 등록을 해서 저희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출동할수록 피해를 예방을 하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근데 이제 일부 신청하시는 분들 중에 가해자가 정확하게 누군지는 모르고 어디에 사는지는 모르지만 나에게 자꾸 위협을 가해요라고 말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 사건을 접수해서 이제 특정이 되면 그때 이제 가해자에 대해서도 정보가 있어야 보호와 이제 2차 피해를 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경찰과 협업해서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다양한 기관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명시되지 않은 그 수많은 기관들이 사실 있는데요. 지금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서 이제 일부 몇 개를 추려보니 지금 이 정도의 기관이 나왔는데요. 먼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언론과 SNS 등에 유포된 개인의 신상, 얼굴, 영상 이런 것들을 삭제 요청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세한 보도 등으로 2차 피해를 입은 대상에 대해 반론 또는 추후에 정정 보도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권리 구제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법정 동행과 법률 자문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법무부의 무료 법률 구조 제도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알지 못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우리 국민이 적법 절차에 의해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설립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 무료 소송 대리 관련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경찰이 연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주거지원 LH 연계가 있는데요. 범죄로 인해 신체, 정신, 재산에 심각한 손해가 발생해서 기존 주거지에서 생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심사를 통해서 LH와 연계해서 주거를 지원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비롯해 다양한 지원 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같이 다양한 제도가 계속 생겨나고 있고 피해자의 유형도 계속 발전하고 있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경찰도 다양한 지원 제도에 대해서 연구하고 노력해서 피해자의 일상 회복과 지원에 가장 큰 목표를 두고 피해자가 더 이상 눈물 짓지 않도록 보호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미라 경위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제는 마지막 순서입니다. 정교조 전북지부 양민주 소장님께서 젠더 권력이 작동하는 학교, 젠더를 지우는 폭력의 일상, 성평등 실현이 가능한 학교를 위한 제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마지막이라 시간을 정확히 좀 짧게 주어진 시간보다 짧은 시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종이자료집 119쪽부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두 발표자분과 토론자로 나오신 분들의 공통점이 그 결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람 학대 또 교육의 다양성, 법이나 정책을 메꾸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 발표자 분께서도 기술적 개입이라든지 법률 강화나 강제력, 운영자의 책임 강화, 이런 현실적인 교육 협력 강화 이런 부분을 말씀을 공통적으로 해주셨기 때문에요. 무엇보다 학교의 중요성을 저는 좀 느끼고 있거든요. 제가 근무하는 곳이 또 교사들의 교육운동 단체이다 보니까 사례들을 좀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조금 아쉬운 게 여기 교육감님이라든지 도지사께서 끝까지 좀 계셔서 필요한 정책이 정말 무엇인지 좀 들었으면 좋았겠는데요. 그만큼 이제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고요. 안 계시더라도 오늘 토론을 중심으로 유관 기관에서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 충분히 있거든요. 그걸 고민을 해서 정말 실행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왔고요. 제가 준비한 거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학교는 어쨌든 성평등하지 않다는 게 저의 이야기입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3월 8일 날 여성의 날 기념으로 전교조에서 학교가 성평등한 교육을 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거든요. 그거를 목적으로 좀 살펴보는 설문을 조사를 했는데요. 우리 학교는 성평등한 근무 환경이 마련되어 있다라는 응답에 그렇지 않다라고 절반 가까이 선생님들이 대답을 해주셨고요.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것은 유초중고 선생님들 재직하고 있는 근무교사 484명으로 온라인 설문을 한 결과입니다. 보도자료는 2024년 3월 8일 전교조 홈페이지에 결과 발표가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요. 혹시 필요하면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윤석열 정부 이후에 후보 시절부터 여가부 삭제라는 그 프레임으로 여성을 지우기 시작을 하더니 교육과정에서도 삭제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도서검열이라든지 교육과정 내에서 이런 용어를 쓰지 말라라고 실질적으로 이런 관리 담당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게 저희들이 발견이 되어서 대응을 했던 부분입니다. 특히 성평등, 성소수자, 여성 혐오, 페미니즘 이런 말 쓰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학교가 이러한데 여전히 학교에서 저희들이 이런 디지털 성범죄라든지 또는 오프라인에서 일어나는 일상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포함해서 사건이 딱 터지면 저희들은 노동조합에서는 개입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피해를 당한 교사나 피해를 당한 학생의 학부모가 저희를 찾아오는 경우는 사건 처리가 제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이미 사건화가 공론화가 되어 있는데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할 때 저희한테 요청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저희도 전문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계신 이 분들께 막 도움을 요청을 해서 대응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게 스쿨미트 이후에부터 저희 전북 지역에 나타난 사안인데도 이미 이 지금 발표 자료에서 요구했던 자료들을 그 당시 사건이 공론화됐을 때도 똑같은 요구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거꾸로 예산이 확대되거나 전담 인력이 깎이는 이런 좀 안타까운 현실이 있는데요. 이미 저희들이 초기에 코로나 시국 이전에 어떤 사건들을 대응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대응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좀 계속 아쉬운 이야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 학교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디지털 성폭력 사례를 좀 뽑아왔는데요. 불법 촬영물에 대한 게 여전히 높았고요. 보도에서 나온 경남 사례나 서울이나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사례를 뿐만 아니라 전북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좀 충격적인 거는 저희 자료집에도 실었지만 2021년 10월 달에 경기도의 모 초등학교 교장이 여교사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사건이 발각이 되면서였죠. 그런데 이미 이제 누가 이제 교장이 설치할 것이라고 꿈에도 생각 못하고 그걸 관리자니까 신고를 했죠. 그랬더니 교장은 오히려 이거 신고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자라고 오히려 교장의 직위를 이용해서 사건을 은폐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불법 창여의 원인으로 이 선생님들이 설문에서 대답한 것은 법원에 이렇게 알려진다 하더라도 사안이 다시 학교로 복직하는 경우가 많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원의 송방망이 처벌로 83%나 응답을 해주셨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관계기관이 너무나 미온적으로 대처하더라. 여기 경찰분 나와 계시지만 경찰서라든지 교육청, 교육부까지 너무나 이게 한 사람의 일탈행위 정도로 취급을 하는 이런 수준을 답답해 하셨고요. 이 문화에는 근본적으로는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거나 여성혐오 문화가 깔려 있다라고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례는 관리자가 교사를 상대로 저지른 상대 말고 학생이 교사한테 저지른 온라인 성범죄가 또 있습니다. 이거는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는데요. 교사들은 해마다 평가를 하거든요. 평가를 이제 익명으로 막 받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저희 자료 주변에 실어놨습니다. 그 여교사의 뭐 가슴이라든지 엉덩이 부위, 신체를 막 외모 품파하면서 성적 대상화하는 이런 글들을 막 하는데도 그때도 마찬가지로 신고하지 마라. 이 친구는 이 익명성으로 신고해봤자 가해자가 누군지도 특정할 수도 없을 뿐더러 괜히 학교만 시끄러워진다라는 게 관리자의 태도입니다. 이런 현실을 좀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관리자의 인식과 학교 문화에는 성평등 의식과 인권 의식에 반하는 행동이 그냥 일상화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사건이 공론화될 때마다 우리가 교육 얘기를 하면 뭐라고 하냐면요. 귀에 딱지 않는다 그래요. 왜냐하면 관리자들이 너무나 많은 의무 교육을 하거든요. 그런데 정작 이렇게 현실 속에서는 이렇게 개선되지 못하고 저희가 근절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제대로 사건이 터졌을 때 처리라도 하라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는 교사가 학생한테 저지르는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인데요. 여기 울산에서 뭐 1학년 학생들한테 속옷 빨래를 내주면서 자신의 인스타에 막 그 성적 희화하는 이런 사진들을 계속 올리면서 그 제자들을 그 성적 놀이객감으로 이렇게 노출시킨 이런 사례인데요. 이 사건에서도 학부모가 일부 문제 제기를 하니까 오히려 학부모를 마치 교권을 침해하는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의 방식을 이렇게 가해자 취급한다면서 난리가 났었던 이런 사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이제 조금 우리 전북 사례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 이 앞에 계신 분들은 이 사안을 다 아실 겁니다. 2019년에 남원에 학생 간 집단 온라인 가해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2020년도에는 전주의 모 중학교에서 또래 간 같은 학교 학생 간에 그때는 에스크 앱이었나요? 기억하기에 그 사건이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저희 단체에서 개입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남원 사건의 이제 후속 보도 자료 여기 모두 대책위가 꾸려져서 했었던 요 사례를 좀 가지고 왔었는데요. 요한 그때 요구했던 내용이 오늘 발표 자료에도 고스란히 나왔습니다. 어쨌든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이 너무나 부족하고요. 그리고 사건을 너무나 그냥 학교 내에서 남학생들의 일탈 또는 남성들의 장난놀이 정도 유의문화 정도로 취급하는 이런 인식이 아직도 너무나 크게 작동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어려운 문제로 뭐가 있었냐면 학교 안에서 같은 학생을 하다 보니까 이 가해 학생도 우리가 올바르게 키워서 졸업을 시켜야 되는 올바른 숙명을 띠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가해자를 옹호하기 시작하셔요. 그러면 피해자는 어디로 갔는지 없고 제대로 지원이나 보호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한테 얘기도 해주지 않고 2차 가해자들은 처분을 다 받고 다시 학교로 돌아와서 이렇게 2차 가해를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톡방에서. 이거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서울 사례인데요. 운동부 남학생이 온라인 성폭행, 성희롱을 해서 처벌도 다 받았는데 어쨌든 자기가 뭐 욕설을 해가면서 가해자로 몰린 것에 대한 억울함을 하면서 지원을 했던 교사한테 아가리 싸물고 있어라 죽여버린다 개새끼들 뭐 이런 식의 공공연하게 조롱을 하거나 욕설을 하거나 이런 사안입니다. 이 가해자들의 목소리가 커지니까 사건을 조력했던 교사가 쫓겨나는 일이 지금 아주 아이러니하죠.
그 선생님을 부당전보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그 부당전보 선생님이 계속 싸우고 계신 이 사례를 좀 가지고 왔고요. 어쨌거나 이 생활 속에 일상화된 여성혐오와 성적 대상화는 계속된다. 요거는 서울대 N번방이나 울산고등학교 축제 때 여성을 얼마나 성적 대상화하는지 제가 사례를 좀 가지고 온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분노만 할 것이 아니라 제발 이제 성평등한 학교를 만들려면 학교 현장에 필요한 것들이 이렇게 교사들이 통계로 제 개인 얘기가 아니라 교사들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 제발 좀 들어다오라는 이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성평등 교육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귀에 딱지가 않는다. 너무너무 교육받는 게 맞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러다 보니까 의무적으로 할 수도 없고 한다고 하더라도 너무나 형식적으로 200~300명 강당에 모아놓고 전문 강사 1명 이렇게 강의하는 수준입니다. 그런 교육 100번 해봤자 안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경험 속에서 이런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감각할 수 있는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사람과 전문 인력을 확대해야 되는 게 우선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 관련 양형 기준 및 재발 방식의 강화로 행위자 파면이나 처벌을 강화하라는 내용이랑요. 초소형 카메라 의무 등록 및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라는 거거든요. 한 가지만 여기서 말씀드리면 불법 촬영 사건 학교 내에 있을 때마다 교사들한테 미리 교육청에서 얘기해요. 언제 뭘 시에 갈 테니까 너희들 셀프로 점검해 하고 공문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제발 이런 짓 좀 하지 말자고 이제는. 이제 현실성 있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좀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책임자가 성폭력 가해 행위를 했을 때는 가중처벌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청 내에서 정말 여기 계신 분들을 모아서 교육청마다 일단 전담 부서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실질적인 예방 교육을 포함한 성평등 교육을 통합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독립기구 제발 겸직 이런 거 하지 말고요. 지금 전북교육청에 사안 전에는 교육을 할 수 있는 거는 부서가 다 나누어져 계세요. 보건 선생님 중심으로 하는 예방 교육서, 뭐 문예체 건강과가 지금 부서 이름이 달라졌을 수도 있겠는데요. 거기서 담당을 하고 사안이 딱 발생이 되면은요, 인권센터 중에서 그 성사하는 2분의 담당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게 뭐예요? 정말 전문성 있는.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전문성 있는 분들을 모시면요, 외부인이라고 듣지도 않아요. 그래 결론적으로 교육청은 학교 성평등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느냐고 물었더니 절대적으로 90%가 지원하지 않는다라고 대답하셨거든요. 동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제발 이제는 성평등한 학교가 되면 자연적으로 이 성범죄는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기대로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민주 소장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생생한 발표 토론이셨고 정말 한숨이 나오는 심각한 상황이 계속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책은 뭔가 잘 보이지 않는 현실을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예정된 시간은 사실 5시까지지만 이게 이제 아무래도 너무나 중요한 발표들의 내용이어서 좀 초과해서 이제 질의응답 그리고 종합토론 시간을 좀 가질 수 있다고 사전에 제가 동의를 받았습니다. 주최 측으로부터. 네, 그래서 저기 질의나 뭐 저는 발표자와 토론자의 상호 질의도 좋고요. 또 이제 플로어에서의 질의 있으면 저 뭐 한 5시 10분 정도까지는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 5시 10분 남았어요. 네, 자 플로어에서 좀 발표와 토론을 듣고 좀 더 질의하고 싶거나 아니면 좀 더 보완해서 제안해 주실 내용이 있으실까요? 네, 준비하시는 사이에 네, 발표자와 토론자끼리의 상호의 좀 의견 나눔이나 토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권지현 소장님, 우리 정교조 양민주 소장님 토론 들으시니까 어떠신가요? 네. 사실은 교육청에서 진짜 나오셔야 되고 사실 섭외를 드렸는데 극구 사양하셔가지고 네, 섭외를 못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부분이 저도 굉장히 아쉽고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교육과 관련해서 역할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그 역할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혹은 고민하더라도 이런 현장에서 같이 고민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전북 지역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사실 이렇게 필요로 할 때 이렇게 유관기관 안에서 잘 협력되는 경험이 생각보다 이런 현장 단체들끼리를 제외하고는 이제 행정이나 이제 관이나 이제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 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인권 옹호자 포럼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렇게 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아까 또 초반에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곳에 의원이 있고 도지사님이 있고 교육청에 계신 현장에 계신 분들이 좀 오셨어야 우리가 서로 논의하는 테이블로서 좀 더 의미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이 저는 조금 남는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있다면 이제 경찰 조금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이제 피해자 지원하는 곳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아까 유관기관이라고 했을 때 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이라고만 사실은 하나밖에 안 써 주셨었어가지고 예를 들면 전북지방경찰청에서는 유관기관을 어디로 보고 있고 어떤 곳에 좀 구체적으로 저희 전북 지역에서 연계를 좀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하긴 했습니다. 다양한 이제 곳과 지금 현재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경제적인 부분 그리고 심리적인 부분 이제 다양한 이제 부분적으로 해당 기관과 협업을 하고 있는데 가장 크게 그 같이 하고 있는 부분은 그 검찰청 내에 지금 현재 있죠. 법무부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하고 가장 크게 이제 같이 협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심리적인 부분으로는 스마일 센터라고 이제 심리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 외에도 저희가 이제 다양한 기관을 발굴을 해서 촘촘하게 조금 더 연계를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그 여러 가지 기관들을 현재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피해자의 개념이 사실 모호하면 그 기관들도 사실 잘 받지 않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이제 피해자가 정말 순수한 피해자인지 아니면은 가해 사실에 가담을 하면서 피해가 되는 경우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조금 세밀한 내용들을 많이 이제 그 따지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예산에 대한 부분도 사실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예산이 넉넉하면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많고 해당 기관도 다양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예를 들어 피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0년까지인데 보통 이제 그 동안에 정말 어떻게 참고 살았나 싶을 정도로 10년 후에 요청을 해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정말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법적으로 저희가 10년까지만 지원할 수 있다 보니 이러한 한계점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오늘 여기 와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보니까 생각보다 피해자에 대해서 엄청 많이 고민을 하시고 연구도 하시고 그리고 지원이 좀 더 많이 필요한 거를 알았어요. 지금 옆에 발표해 주신 분도 마찬가지, 토론해 주신 분도 마찬가지지만 그간의 그 지원이 안 됐던 부분도 사실 지금 좀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10년 이내의 사건이라고 하면 지금도 의뢰가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문을 두드려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촘촘하게 연계해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시간을 잘못 봤던 것 같아요. 10분에 끝내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저 혹시 플로어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으십니다. 네, 그러면 이제 좀 급한 마무리 같은 느낌이 들어. 워낙 이제 시간이 이게 길다면 길지만 굉장히 이런 주제의 토론으로는 좀 시간이 좀 짧긴 해요. 전체 배치가. 그러나 오늘 너무나 이제 중요한 이야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가 일회적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여기에 제한된 내용들의 공통적인 것들이 있고 또 각기 다른 것들도 있지만 이것들을 계속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이게 관철될 때까지 실행될 때까지 계속해서 유관기관에 요구하고 또 협력하는 일들은 이 이후에 포럼 이후에도 계속 해나갈 거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발표된 내용들의 제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무리로 그러면 이제 발표하신 분들이 그냥 마무리하면서 네, 아까 하지 못한 말씀이 있으면 아주 짧게 1분씩 이내로 말씀하시면서
마무리하려고 하거든요. 네, 권지원 소장님 아까 말씀하셨고 은솔 팀장님. 네. 네, 저도 사실은 궁금한 것들이 있기도 했는데요. 오늘 이 자리가 어떻게 보면은 저희도 어디에 문의를 해야 될지, 어디랑 이런 논의를 해야 될지 좀 막막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장을 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서 오늘 이후에 저희가 궁금한 거 있거나 고민을 나눌 때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말씀하시겠어요? 저희 아무튼 이거를 출발 삼아서 한번 정말 후속 작업이 끊이지 않게 이어지는 노력을 좀 현실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장시간 어쨌든 발표하고 토론하고 또 방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제 우리 첫 번째 세션의 주제를 중심으로 한 여성 관련 인권 포럼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인권 옹호자 포럼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첫 번째 주제로 이어진 거고요. 이후에 또 이제 계속해서 내일도 진행이 됩니다. 모두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1일차 전북특별자치도 인권옹호자 포럼을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2일차 포럼을 시작하고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이주민 등 총 4개 분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일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